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395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의원님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제 앞에는 이상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왜 이상한 잘생긴 남자지? 굉장히 오른쪽이 뭔가 사뭇 색다르네요. 지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시작부터 좀 소개 좀 다시 해주세요. 아니 왜 이상한 남자라고 했냐면은 원래 박찬호 의원님이 이렇게까지 옷을 갖춰 입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평소에는 옷을 거지같이 입고 다닌다? 그게 아니고 평소에는 놀러 왔다가 그렇죠. 편하게 입고 맞아요. 놀러 왔다가 여기 끌려 앉혔기 때문에 맞아요. 그 복장으로 반팔티, 그대로 한 거고. 그냥 티셔츠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섭외를 받고 제대로 오셨으니까. 섭외했거든요. 난 박찬하면 올 때마다 사실 이 분위기가 네. 좋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그냥 훈남이 딱 옆에 있고 여기 훈남 맞은편에. 미중년. 한 의원님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네. 신혼여행 대신에 이렇게 드디어 놀러 가셨어요. 단체 카톡방에 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거 올려놨는데 한 의원님이 사실은 네.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웃는 표정이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너무 즐거우세요. 그 표정이 거기에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식적으로 웃는데 네? 마지못해 웃는 거. 근데 사실 네. 한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오래 일을 하시고 여행을 잘 못 가셨었는데 이번에 진짜 굳게 마음 먹고 가신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잘 놀러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좀 휴가를 즐기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의원님 자리 대신에 이 박 의원님이 자리하고 있는 원투펀치 1부 얘기는요 바로 2020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곧 시작하잖아요. 이적 시장 빚 익슈와 함께 이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얘기부터 해볼 텐데 조편성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 2, 3위였던 전북, 울산, 서울 세 팀하고요. 그리고 FA컵 우승팀인 수원, 삼성이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게 되죠. 조편성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서울이 그래도 플레이오프를 완벽하게 4대1로 대승을 거두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쪽 동아시아 쪽 그룹은 우리가 리그 순위가 1위예요. 네. 그리고 중국이 리그 순위가 2위라서 본선 우리가 3장 티켓을 받고 한 장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고 일본이 J리그가 3위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J리그는 두 팀 본선 티켓에 두 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거기서 지금 앱서울하고 어느 팀이 같은 조가 되느냐에 또 싸움이 있었는데 가시마 안틀라스가 멜버른에게 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멜버른이 2조 앱서울 있는 조로 들어왔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E, F, G, H에 우리 팀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전북은 보강도 다시 하고 전력 강화를 하고 있지만 전북조가 저는 상당히 세다고 보여지고요. 시드니 FC도 지금 상당히 센 팀이고요.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상당히 세고요. 상하이 상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상당히 어려운 조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수원 삼성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할 만큼의 그런 투자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 상황에서 역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저는 전북도 힘들지만 울산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앱서울은 생각보다는 해볼 만한 오히려 전북보다는 조편성이 좀 잘 된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2조의 편성이 됐다.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박 의원님은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편성 어떻게 나온 것 같으세요? 전반적으로 이제는 우리 K리그 팀들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 조별리그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져 있어요. 아시아에서 경쟁하는 게 그만큼 팀들 간의 전력 차이도 줄어들어 있고 또 우리 K리그가 지금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아주 높냐?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의문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편성을 봤을 때는 저도 장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FC 서울은 조별리그에서의 편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또 호주를 다녀와야 되는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은 지방에서 출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 환승편을 이용하더라도 이동 경로에 있어서 다른 팀들보다는 분명히 약간 수월함이 있어요. 그리고 조편성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팀들은 이 수원이 저는 조별리그에서는 아주 어려운 행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준비를 좀 확실히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원은 같은 조에 있는 팀들이 빗셀고베, 광저우 그리고 조호르인데 광저우는 이미 이제 중국 리그에서 갖춰져 있는 전력이 있고 또 외국인 선수
선수의 개인 경쟁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빗셀 고베 역시도 일본 J리그에서 또 외국인 선수의 퀄리티, 그러니까 개개인이 조직으로서는 빗셀 고베도 완성되어 있느냐 혹은 이런 모습은 약간 의문보가 따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개개인이 상황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고베거든요. 여기다가 조호루가 항상 조별리그에서는 변수예요. 왜냐하면 조호루까지 일단 가는 게 힘들고요. 가서 고온 다습, 그 기후를 견뎌야 되는 그런 일정을 치러야 되는데 수원 삼성이 원정을 가는 전후의 일정을 봤을 때 시즌 초반에 2월부터 FC 챔피언스리그가 시작이 되잖아요. 날씨가 추운 나라에서 계속 경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가면 거기서도 뛰는 게 어렵고 갔다 와서도 또 컨디션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은 일정이라서 그렇죠. 준비를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 수원은 떠나기 전에 조르랑 경기를 하기 전에 조별리그 1, 2차전에 그냥 모든 걸 걸어놓고 3차전에서는 투트랙처럼 해서 선수들을 좀 이원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울산현대가 속해 있는 조 역시도 또 상하이 선화 최강희 감독이 이끌고 있고 또 FC 도쿄도 수비력이 좋은 팀이에요. 수비력이 좋은 팀이라서 울산현대의 스타일 봤을 때는 약간 엇비슷한 팀과 경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이번 시즌에는 조별리그를 순조롭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완성도, 세밀함, 팀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빠르게 조직을 갖추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각을 좀 보면 특히나 2조의 FC 서울이 김민재 선수의 베이징권을 좀 만나고 또 네. F조의 또 울산현대 김신우의 상하이 선화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조 같은 경우는 중국 리그 지난 시즌 2위 팀이죠. 네, 베이징관과 상대를 합니다. 그리고 치앙라이 유나이티드. 이 팀이 태국 리그 우승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팀도 용병들이 옛날에 부산에서 뛰었던 빌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공격수. 이 빌이 여기 있고 또 수원삼성 출신의 이용래 선수가 이 팀에서 뛰는데 태국 리그에서는 최근에 상당히 강한 팀이에요. 부리람 유나이티드와 막 거의 비슷한 전력에 상당히 강팀이기 때문에 이 팀도 사실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전력 분석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멜버른 빅토리가 이 호주 팀으로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시드니 FC, 이 멜버른, 퍼스 글로리 이 세 팀이 사실은 거의 3강처럼 계속 가고 있어요. 호주 리그는. 그래서 이 시드니 FC와 함께 멜버른 빅토리도 강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올 시즌의 FC 서울은 제가 개인적으로 호기심 있게 기대를 많이 걸고 또 다른 팀보다 많이 좀 관찰을 하려고 하는 팀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난 캐다전도 경기장 가서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는데 3백의 스토퍼. 네, 그날은 이제 김주성 선수와 황현수 선수가 스토퍼로 김남춘 선수를 중앙에 놓고 세 명이 스토퍼를 봤는데 3백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었던 프리미어리그의 시필드 유나이티드 크리스 와일더 감독 전술처럼 그렇게 좀 바꿨더군요. 네, 그래서 스토퍼들 김주성 선수가 특히 전반에는 그냥 오버랩을 합니다. 스토퍼인데 상대가 특히 공격 숫자가 좀 적게 역습 위주의 운영을 또 하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 전주훈련 때도 그런 연습을 했다 그래요. 스토퍼들의 오버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보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거나 측면 쪽에서의 숫자 싸움을 할 때 지금 서울이 상당히 적극성을 띠는 형태로 지금 바뀌었어요. 공격 숫자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김수성 선수가 이제 왼발 쓰잖아요. 본인이 왼쪽 포백의 왼쪽 수비수처럼 들어가서 크로스도 하고 거기서 이제 부분 전술도 윙포드랑 이제 하면서 윙백이랑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재밌겠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조금 강팀일 때는 예전처럼 수비자를 그냥 갖춰놓는 운영도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용수 감독이 지금 스토퍼들의 오버랩을 상당히 강조하고 라인을 상당히 밀어서 공격의 전진성을 지금 강화하는 그런 전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수들이 캐다전은 상당히 빨리 좀 적응을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런 축구가 측면에서 측면 공격이 잘 풀려서 연결되는 루트가 내용적으로는 캐다전도 나왔는데 문제는 마무리. 공격진 박주영 또 박동진 선수가 날 톱으로 나왔는데 마무리가 안 되더군요. 네, 크로스도 문제지만 마무리에서 확실한 지금 결정력을 갖춘 공격수가 지금 부족합니다. 박동진 선수가 물론 멋진 헤딩골을 넣었고 박주영 선수가 페널티킥을 넣긴 했습니다만 박주영 선수도 이날 킥 미스가 조금 많았고 박동진 선수는 여전히 이제
장점은 있지만 리그를 전체적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쭉 끌고 가기에 세밀함이나 이런 마무리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연계 플레이 과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순규 선수의 임대 영입은 상당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김진야 선수가 좌우 윙백 혹은 유사시에는 윙어처럼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로테이션이나 윙백들의 또는 공격에서의 약간의 전술 변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스트라이커가 근데 아직까지 저는 확실한 공격수가 지금 믿음직스러운 공격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마무리를 잘 시키면 페이치 선수는 일단 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만 잘 좀 어떻게 보강이 되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베이징과는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있고 나머지 뭐 헤나토 아우구스토나 뭐 박한부나 이런 용병들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뭐 계속 가지고 갈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여전히 투자를 해서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지금 갖출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시 베이징 앱관이 제일 앱서울의 토너먼트 인출에서는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제 멜보른 빅토리는 저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조금 원정이 멀더라도 해볼 만하다 하고 치앙라이 유나이티드는 잡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조에서는 FC 서울이 저는 토너먼트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의원님이 지금 2조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박 의원님은 울산 현대 F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울산이 상하이 선화 그리고 퍼스 글로리 FC 도쿄 이렇게 세 팀과 같은 조에 있는데 울산은 이번 시즌에 변화가 많은 편이에요. 특히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 쪽에 나간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불가피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도훈 감독이 최대한 조직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 이번 시즌 울산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지난 시즌에 굉장히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울산인데 나간 선수의 자리가 지금은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네. 김보경 선수 나갔죠. 그리고 믹스 선수 없죠. 또 뒤에 박용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 뒤쪽에서 굳은 일 또 많이 해줬었는데 이 미드필더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야 되거든요. 네, 지난 아시아 AFC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원두재 선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기대감은 크죠. 원두재 선수가 또 22세 이하 쿼터가 있으니까 이동현 선수랑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나 아니면 두 선수 다 중용이 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고명진 선수가 오랜만에 국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비 쪽에도 변화가 있는데 정승현 선수가 가세가 됐거든요. 센터라인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위험 부담은 따른다고 봐요. 그렇지만 센터라인이 빠르게 정착이 될 수만 있다면 울산도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니어 선수가 아직은 뭐 이적을 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주니어가 있고 또 존슨 선수, 윤센 선수가 왔잖아요.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새로운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울산이 센터라인의 변화가 있지만 빠르게 적응만 한다면 울산도 리그에서 좀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또 AFC 대회가 익숙한 팀입니다. 네, 경기 맞아요. 운영에 무를 살려야 될 때 혹시 선수들을 어떻게 컨디션을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울산도 익숙하게 최근에 몇 시즌을 치러왔으니까 아마 이번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변수는 줄여나갈 것 같아요. 자신들만 울산이라는 팀으로서 조직을 갖추는 것이 일단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하이는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가 저는 궁금한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는 3+2를 써야 되는데 김신욱 선수는 아시아 쿼터로 들어갈 거고 이제 외국인 선수 가운데 지금 오디온 이갈로, 스테판 엘샤라위, 모레노 그리고 스테판 은비아 미드필더 2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수 혹은 미드필더 이렇게 구성을 해서 3명을 이 가운데 추려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는 상하이 선화도 외국인 선수들의 경쟁력은 울산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단판 승부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홈앤어웨이를 한 경기씩 치르잖아요. 그때 외국인 선수들이 뭔가 우당탕해서 하나 해주게 되면은 거기서 경기가 꼬이거나 또 그게 되는 팀들은 거기서 경기에 운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외국인 선수는 주의해야 된다. 그만큼 울산도 수비진에서 외국인 선수의 개인 경쟁력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고 특히 김신욱 선수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FC 도쿄가 상당히 젊은 팀입니다. 젊은 팀이고 이 팀도 어떻게 보면 울산이 경기 운영을 하는 것처럼 수비에 무게중심을 두고 경기를 펼쳐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지난 시즌에도 J리그에서 짧은 수비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이 자신들과 엇비슷한 팀을 상대할 때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그렇고 약간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FC 도쿄랑 경기를 할 때는 역시 점유율을 가져왔을 때 세밀함을 살릴 수 있겠느냐. 박스 근처에서 역시 세밀함을 풀어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고요. 퍼스도 역시도 외국인 선수의 퀄리티는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이 노장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스페인 라리가에서 스포르팅 히온이라든가 헤타페에서 활약했었던 디에고 카스트로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런 선수를 비롯해서 후안데라든가 또 포르나놀리 그리고 또 김수범 선수도 있어요. K리그에서 활약을 했었던 이런 선수들도 있어서 외국인 선수들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호주 리그의 많은 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전체 이 연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비싼 선수를 물론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거기에 좀 벗어나고 있는 셀러리 캡에 묶여 있다 보니까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커요. 그래서 퍼스를 만나게 됐을 때 이제 울산이 이제 퍼스랑 3차전, 4차전을 연속으로 하게 되는데 비주전과 주전 간의 격차가 큰 팀이라서 그 부분을 공략을 한다면 울산도 조별리그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경쟁력을 보여줬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은 물론 따르겠지만 그래도 조별리그 통과에 있어서는 좀 확률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를 보면은 제가 지금 다른 팀들의 상황을 그쪽 현지 팬페이지나 이쪽 분위기를 조금 봤어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울산은 여전히 남은 이적 시장에서 저는 좀 굵직한 영입이 허리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선이나 허리라인 쪽. 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영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지난 시즌보다 좋아졌다라고 단정짓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울산은 그만큼 걱정이 좀 있는데 지금 다른 팀들 보면 FC 도쿄는 올 시즌에 주빌로 이아타에서 지난 시즌 말에 아주 좋았던 아다일톤을 영입을 했어요. 이 팀이 지금 공격진이 문제였는데 그러면서 수비 조직력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 지난 시즌보다는 득점력이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현지 분위기입니다. FC 도쿄는요. 그리고 상하이 선화도 지난 시즌에 뭐 FA컵까지 해서 계속 중계를 했지만 엘샤라이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한 상황이었고 이 팀은 모레노가 오랫동안 약간 에이스처럼 활약을 하는데 확실한 어떤 베스트 라인업에서의 전술 운영 이 부분도 완전히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최강희 감독이 FA컵 우승을 시켰어요. 네. 근데 팀적으로는 뭐 저도 중계를 계속 보지만 아주 뭐 어떤 경기는 진짜 완전 엉망이에요. 막 또 어떤 경기는 또 선수들 투지 발휘해서 우승까지는 했지만 그만큼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질 거다. 지금은 최강희 감독이 두 번째 시즌 들어오면서 정비를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퍼스 골로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퍼스 골로리가 사실 여기 관건이죠. 이 팀한테 저는 울산이 2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하이 선호와 FC 도쿄가 지금 울산이 걱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두 팀은 지금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있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조는 울산이 상당히 사실 힘들 조에 들어왔다고도 생각이 드니까 특히 첫 경기 첫 단추를 좀 잘 꿰서 좋은 출발을 알리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직 미진한 보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G조를 한번 볼게요. 수원 삼성 좀 어떨까요? 수원 삼성도 변화가 필요한 시즌인데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구단의 상황이라든가 여기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요소들이 보이죠. 네. 그래도 외국인 선수를 빠르게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전력은 갖춰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이 열리기 이전에 이미 수비수 헨리 선수가 영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크르피치 선수 또 외국인 선수가 공격수로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팀이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임생 감독이 이번 시즌도 뒤쪽에 수비는 이제 3명의 선수를 지금 전지훈련 가서 연습 경기하고 있는 포메이션을 봤을 때는 3백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이제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냈는데 다른 팀들 뭐 울산 얘기도 했지만 불안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간 선수 대신에 채워질 선수가 있고 이 선수들만 제대로 가동이 되면 조직을 갖추게 되면 그래도 연속성은 유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수원은 여전히 불안정하죠. 네. 불안정하고 아직 이적 시장이 며칠 남아 있는데 여기서 타가트라도 나간다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 이거는 수원으로서는 정말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왜 그런 슬픈 얘기거든요. 이야기를 해요?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일은 최악을 대비를 해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지만 그래야만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그럼요.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나름 코드가 좀 맞아요.
항상 최악을 대비하고 있어요. 근데 타가트 선수가 저는 링크가 되어 있는 팀을 봤을 때는 저는 안 가는 게 좋다라는 쪽에 한 표거든요. 링크가 이제 중국 클럽이랑 됐었잖아요. 근데 그 팀이라면 저는 안 가는 게 전 낫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 문제고 타가트 선수가 남아 있다면 그래도 수원 삼성이 앞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저는 미드필더가 약간 뒷받침이 되는 경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복이 있고 수비에서 약간 흔들거려도 앞에서 해결만 되면 저는 어느 정도는 한다주의거든요. 그만큼 경기를 해결하는 스트라이커들의 능력이 중요하고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기고 근데 이러면은 같이 으쌰해서 또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타가트 선수가 남아있고 크루피치 선수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김건희 선수가 왔어요. 김건희 선수가 전역을 해서 합류가 됐는데 김건희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상무에서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김건희 선수가 또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과 또 힘을 합세해서 하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팀의 경기를 설계해 나가야 될 중앙 미드필더라든가 이쪽에는 수원이 불안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여전히 저는 사리치 같은 선수가 가세가 될 수 있으면 수원으로서는 그게 최적이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근데 사리치 같은 선수를 구해오는 거는 이적 시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능력치를 발휘하는 선수를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돈을 많이 써야 돼서 그래서 수원이 그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를 어떻게 보강을 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퍼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매치가 어딜까요? G조에서 수원의 가장 힘든 매치는 저는 모든 경기라고 봐요. 수원은 모든 경기가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K리그에서도 그럴 거예요. 네. 수원이 지난 시즌 K리그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은 경기마다 업다운이 심한 편이었거든요. 업다운이 심한 편이었는데 업다운의 중심에는 타가트 선수가 골을 터트리는 경기, 공격수들이 해결이 되는 경기에서는 좀 업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기에서는 수비에서 아무래도 불안 요소가 있고 이러니까 실점을 먼저 하거나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수원이 상대해야 될 이번 시즌 조에서 빗셀 고베라든가 광저우 에버그라데 같은 팀들이 외국인들의 그런 한 방이 있는 팀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안 요소라고 보거든요. 광저우는 외국인 선수의 퀄리티가 있고 수비 쪽의 불안 요소가 그들의 결정력과 결합이 돼서 먼저 실점을 하는 상황을 수원이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오르 원정, 네. 고온 다습한 그곳으로 가는 게 전북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맞아요.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아마 상당히 어려운 G조의 행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 수원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다시 들어오면서 뭐 주위에서는 뭐 수원 삼성의 투자에 대해서 예산 계속 줄고 있고 큰 모기업에서 이미 투자 손 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사실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신경 이번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그래도 들어왔는데 FA컵 우승까지 하면서 신경 써주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내심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행보를 보니까 그냥 놨더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팀 중에서 제일 가난한 팀이 됐어요. 수원 삼성은요. 이 상황에서 결국 선수들이 해야 됩니다. 이임생 감독과 똘똘 뭉쳐서 이거는 진짜 정신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상당히 지금 힘든 팀입니다. 어려운 팀인데 그나마 이 조는 광저우 황다도 지금 노쇠화된 선수들을 좀 정리하는 분위기고 외국인 선수들의 폼도 조금 저하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한창 때 광저우 황다보다는 전력이 약화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빗셀구베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 선수들이 기동력을 앞세우고 감독이 요구하는 전술 운영에 대해서 잘 부합한다면 지금 멤버로도 충분히 승부해볼 만하다. 그래서 오히려 조만 보면 지금 수원 삼성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조 편성이 나쁘진 않다고 보여져요. 네. 조로가 물론 만만치 않은 원정 경기를 좀 가야 되지만 꼭 팬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그런 으쌰으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보는데 수원이 정말 팬이 많은 팀이잖아요. 네. 그 팬들이 한 시즌 동안 저는 열렬한 지지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원 선수들이 약간 흔들리고 성적이 기대치에 올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뛸 수 있도록 한 발씩 더 기운내서 뛸 수 있도록 수많은 팬들이 수원 경기장 가시고 또 원정도 가시고 해서 선수들에게 박수 쳐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면
선수들이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될 것 같거든요. 한 시즌 내내 긍정의 댓글만 많이 달릴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자, H조 전북 현대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전북 역시도 나간 선수들이 많은 편이죠. 네, 문선민 선수 나갔죠. 그리고 수비에 있었던 권경원 선수도 나갔죠. 그리고 김승대 선수 잠깐 왔다가 나갔죠. 임선영 선수 나갔죠.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이 그래도 전북은 K리그에서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팀만큼 많이 데려왔습니다. 네, 영입을 김보효 선수 데려왔고 또 K리그에서 최근 몇 시즌 동안 최고의 외국인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던 쿠니모토 선수가 외국인 커터로 가세가 됐고 구자령 선수 왔고 그리고 오반석 선수 그리고 홍정호 선수도 네, 다시 완전 이적했지. 네, 완전 네. 이적을 시키면서 네, 계속해서 뛰던 자리에 그대로 뛸 수 있게 됐고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벨트 비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벨트 비크라고 벨트 바이크라고 하기도 했고 네덜란드. 벨트 네. 비크로 벨트 아마 등록명이 된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래서 벨트 비크. 외국인 선수 한 선수가 아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페 선수가 로페즈 갔으니까 티아고도 나갔죠. 티아고도 나갔고 네. 그래서 한 선수를 더 데려와야 되는데 이 한 선수가 전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은 나간 선수를 봤을 때 전북이 이재성 선수가 나가서 좀 경기력에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재성 선수를 대체할 만한 이재성 선수의 스타일로 선수를 채워넣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로페 선수가 갔잖아요. 로페 선수가 나간 자리는 로페즈 같은 스타일을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구성이 그래요. 측면에 기동성이 있는 선수, 빠르고 그리고 온더볼을 할 수 있는 선수. 로페처럼 뭐 상황에 따라서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되는 선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도 지금 보강이 됐습니다만 물론 벨트비크 상당히 적정한 이적료를 주고 좋은 선수를 데려왔어요.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좋고 득점 능력이 있고 원톱으로서는 수행 가능한 좋은 롤들을 맡을 수 있는데 물론 K리그 무대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봐야 됩니다. 뚜껑을 네. 열고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지금 있는 선수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박찬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로페즈 선수가 상당히 공격에서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특히 이지성 선수가 떠난 이후엔 더 그랬습니다. 이 로페즈 선수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울 만한 추가 영입, 특히 외국인 선수죠. 외국인 선수의 추가 영입은 돼야 된다. 그래서 공격 쪽에서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한 추가 영입에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상대팀이 시드니 FC는 제가 아까 호주 리그에서 최근에 멜버른 빅토리, 퍼스 글로리 이렇게 상방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최강입니다. 네, 일단은 이 팀 멤버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폼이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던 르폰드레 선수. 과거 레딩에 있을 때 계속 두 자리 골 넣었고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도 두 자리 골 넣었었죠. 르폰드레 선수는 아마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잘 아시겠지만 르폰드레가 여전히 잘합니다. 지난 시즌에 많은 골을 넣었었고 33살인데 올 시즌에도 지금 거의 뭐 경기당 한 골 정도에 가까운 득점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뉴질랜드 대표인 바르바루시스 선수. 이 선수가 올 시즌 영입이 돼서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시즌 중입니다. 호주 리그는. 지금 퍼스 글로리나 멜버른 빅토리에 비해선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주도하는 역량으로는 시드니 FC가 제일 주도적인 팀이고 강팀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FC는 지금 원정도 힘들겠지만 홈 경기도 상당히 잘 치러야 되고요.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뭐 일본 챔피언인데다가 일본의 또 최강팀입니다. 네, 공수에서 모두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나카가와 디루이토, 마르코스 주니오르, 키다 다쿠야 여기 스타 플레이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팀은 돈도 있기 때문에 거액의 이적료로 또 추가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전북에게는 상당히 힘든 팀이 또 될 것입니다. 거기에 상하이 상강 아르나우토비치가 이제 좀 적응할 것 같거든요. 제가 네. 지난 플레이오프 경기를 봤거든요. 아르나우토비치가 의외로 적응을 좀 더 빨리 할 것 같고 오스카, 헐크 스타일을 헐크가 조금 바꿨더군요. 네, 헐크 선수 이렇게 용병들이 여전히 무서운 팀이고 상하이 상강은 여전히 이러한 힘 좋은 용병들 한방 있는 용병들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지금 H조는 다 세요.
네 팀이 전북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좀. 신영민 선수가 나간 자리도 아마 수비할 때 있어서는 좀 티가 초반에 날 수도 맞아요. 있고 신영민 선수가 뒤쪽에서 굳은 일 많이 해줬었는데 그리고 수비 라인이 전북이 이번 시즌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 하나가 수비 라인을 분명히 끌어올려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중앙 수비수들의 발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에요. 네. 오반석 선수가 가서 했는데 오반석 선수도 아주 스피드가 탁월한 유형의 수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흔히 말해서 뒷방 맞는다 그러잖아요. 뒷방을 몇 대 맞게 되면 전북이 스스로 이번 시즌 모라이스 감독의 방향성은 확실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겠다예요. 파울로 벤투 감독이 대표팀에서 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벨트비크 같은 선수가 장신이니까 높이도 활용해보고 김신욱 활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보겠다는데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서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거기 앞에서 풀려서 나가게 되면 뒤에 과연 신영민 선수의 롤을 누가 해줄 것이냐 혹은 수비 라인이 높이 올라갔을 때 그 뒷공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여기에서도 전북도 고민이 오는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페즈 선수의 대체자가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예 상대 팀들이 그런 역습을 하지 못하게끔 막 밀어붙여야 되니까 로페즈 같은 선수가 가세가 되는 것은 전북의 선수 구성을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이렇게 서울 울산이 11일 그리고 전북 수원이 12일 조별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020년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가 각 팀들 다 이제 이적 시장과 함께 얘기를 했잖아요. K리그 이적 시장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요즘에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팀들 좀 주목해 보고 싶으세요? K리그는 이번 이적 시장은요. 선수의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약간씩 늦으면 맞아요. 이렇게 많이 선수가 지나갔나 싶을 진짜요. 정도로 새롭게 유니폼을 바꿔 입은 선수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즌에는 2부 리그, 그러니까 K리그 2에서 또 경쟁이 심한 상태라서 1부 리그에 있다가 2부 리그로 간 선수들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재밌는 겨울 이적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이적 시장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간 팀들을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외의 팀들을 봤을 때는 강원과 대구가 아무래도 선두주자가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구는 최대 변수가 발생했죠. 맞아요. 안드레 감독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감독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대구가 대한 선수 데려왔고 그리고 부천에서 김재우 선수 그리고 황태현 선수 데려왔어요. 대구의 색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포항의 이진현 선수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 영입하는 거 보면 이 팀은 방향성이 확실하다. 네, 어린 선수 위주로 해서 역시 대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색 그리고 최근 3, 4년 전부터 해서 김대원, 정승원 선수를 한 3, 4년 전부터 대구가 꾸준하게 기용을 시키면서 이제 터뜨리기 시작했거든요. 물을 익었죠.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재밌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대구가 최대 변수는 조현우 골키퍼가 나간 거. 네. 네, 거기에 있고 강원은 장 의원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아직 외국인 선수 얘기는 없는데 이 팀은 자국 선수만으로 김병수와 아이들 그렇게 불려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네, 그렇게 불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영남대 시절에 지휘했었던 선수들이 다수가 포진을 했고 그 외에도 지금 강원에 한번 가서 뛰어보고 싶어요라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류한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들끼리 또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난 시즌 강원의 경기도 흥미로웠거든요. 네. 저는 지난 시즌에 강원과 더불어서 상주 상무의 경기가 K리그 1에서는 완성도가 아주 높은 두 팀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렇죠. 상주 상무와 강원이었는데 강원이 진일보한다면 이번 시즌에 또 얼마나 기분을 좋게 만들지 기대가 있어요. 네. 장 의원님은 좀 어떤 팀을 주목해 보고 싶으세요? 강원이죠. 무엇보다도 김승대죠. 김승대 선수를 과연 김병수 감독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네. 기대죠. 그거는 영남대 제자이기 때문에 워낙 김병수 감독과 호흡이 잘 맞을 것이다. 네. 저는 이 용병이 지금 영입이 되진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살을 좀 용병들로 살을 좀 붙일 준비는 하고는 있겠지만 김병수 감독은 뭐 없어도 나는 이 아이들로 좋은 축구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특히 김승대 선수의 영입이 주는 효과, 공격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요. 김병수 감독의 축구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팀씩만 딱 꼽아 주시자면 좀 아쉬워할 것 같거든요, 팬 여러분들이. 한 팀씩을 더 꼽자면 저는 포항. 포항이요? 네, 포항을 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송하시면 안 돼요. 뭐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안 올 건데. 포항이 근데 그 인연 때문에 꼭 이런 거 아니고 그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요. 포항이 K리그 상위권에 있어서는 이번 시즌도 변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도 실제로 변수가 됐었고 마지막에 맞아. K리그에서 누군가의 잔치상을 누군가에게는 잔치상을 엎은 팀이 바로 포항이잖아요. 최근에 포항 역시도 모기업에서의 투자 규모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없는 살림 속에 허리띠 졸라 매 가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항이 이번 시즌에 전역자가 합류한 선수도 있고 또 안양에서 김상원 선수도 들어갔고 최용준 선수가 다행히도 합류가 됐어요. 네. 정재영 선수까지 나간 마당에 최용준까지도 합류가 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포항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가운데가 그냥 허와 벌펀처럼 그렇게 됐을 거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최용준 선수가 들어갔고 팔라시오스라든가 이제 오닐 같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가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포항이 부상자 관리만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6강에 안에 합류가 돼서 역시 상위권 팀을 괴롭힐 수 있는 컬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의원님 한 팀. 저는 상주상무의 올 시즌 영입 퀄리티가 영입이라기보다는 일단 입대죠. 네.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이루어졌어요. 최전방 오세훈, 전세진 흐뭇하다. 같은 테크니션, 문선민, 허리에 박용우, 수비에 권경원, 기존 멤버에 추가 좋아요. 들어가선 흐뭇해요. 멤버들이 그래서 상주상무는 폭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적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K리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승부 예측 시간인데요. 저번에 장윤이 있잖아요. 지난 회차는 사실은 제가 올킬 하려고 낸 거예요. 그래서 냈는데 우리 잘했는데 요거 하나가. 하나 발렌시아 바르셀로나가 변수가 생겼어요. 근데 뭐 저희보다 못하는 분이 계시니까. 한현. 오늘은 저기 멀리 가서 지금 놀고 계시니까 뭐 귀가 간지러우시겠죠. 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입니다. 레스터 시티 대 첼시. 저는 무승부. 무승부. 네, 무승부입니다. 무승부를 제가 예상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최근에 한 10번 싸워서 6번을 비겼어요. 60%의 확률입니다. 네. 이거 확률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을 논하는 거는 근데 레스터 시티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주포들이 약간 잠잠하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 경기는 대량 득점보다는 두 팀 다 약간 답답한 경기를 하면서 저희 예상대로 비기지 않겠는가. 바로 전 경기 리그컵에서 레스터 시티가 지금 아스톤 패했고 빌라한테 경기 봤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FA컵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체력적인 부분은 레스터 시티가 그날 뭐 바디는 선발장 시키지 않았다가 후반에 투입을 했지만 어쨌든 레스터 시티 선수도 상당히 힘들게 뛰더군요. 그만큼 빌라가 홈에서 상당히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해줬고 힘든 경기를 했어요. 레스터 시티가 체력 소모가 있을 겁니다. 이날 주축 선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첼시 원정승 봅니다. 전 좀 첼시 쪽으로 기울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레스터 시티 홈이고 최근 5경기 보니까 레스터가 3승 2패, 첼시가 2승 2무 1패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승부 갈게요. 무승부 지금 절 따라오시는 거예요? 따라 안 가요. 의외로 지조가 저 되게 있어요. 지조 그래요? 있는 여자예요. 이거 저의 불안한데? 특심이에요. 정순주 특심. 아주 바꾸고 싶은데 이거. 아니 다음 경기를 보자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레알 마드리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드리드 더비요. 마드리드 더비. 네,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부입니다. 그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요즘 공격이 뭐 잘 안 되니까 4-3-3도 쓰고 그러는데 모라타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믿지 마라. 저는 그래서 이 경기를 저는 좀 다르게 가려고요. 이 경기는 누가 봐도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한 것이 사실일 것 같아요. 모든 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부상자들이 주중에 코파델레이를 통해서 또 다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기 역시도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 역시도 최전방에서 과연 골을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어요. 벤제마가 물론 코파델레이에서 골을 넣었는데 벤제마가 최근 리그에서 5경기 동안 골을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메오네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를 꽤 많이 했는데 승패 갈린 것만큼 무승부가 있어요. 승패 갈린 게 16차례 그리고 비긴 게 15번이거든요. 최근에도 많이 비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렵기에
비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네. 이것도 무승부. 무승부? 저는 이번엔 최근 5경기로 네. 분석을 했어요, 계속. 레알이 2무 후에 3승, 연승 가도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승 후에 1패 1무. 2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 아, 레알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칼리아리 대 파르마 칼초. 이 경기는 저는 홈팀이 승. 홈팀에서 칼리아리 칼리아리. 승으로 합니다. 칼리아리도 최근에 안 좋더라고요. 많이 안 좋은데 팀이 굉장히 좋았다가 큰 변화가 없고 큰 부상자가 없는데도 갑자기 최근 리그 7경기에서 지금 횡보 상태거든요. 이기지 못한 경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중에 인터밀란과 경기를 칼리아리가 나름대로 잘했어요. 네, 그래서 무승부. 주중 경기가 그래도 칼리아리에게는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홈으로 넘어가고 파르마가 원정 경기에서 힘이 많이 떨어지고 기복이 있는데 원정 경기에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파르마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칼리아리가 주중 경기를 발판 삼아서 이 경기에서는 부진을 끊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무승부. 무승부. 네. 칼리아리가 아주 지금 부진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번 홈 경기에 으쌰으쌰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 역시 수비 쪽에 대한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비에 치중을 많이 할 것 같고 무승부 봅니다. 저 무승부 갈게요. 파르마 칼초가 승리할 것 같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 의원님하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박찬하 위원님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